네, 두 번째, 비용의 신고 성실도는 어떻게 체크가 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 지출증빙 회계 데이터입니다. 지출증빙 빅데이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병원 내부에서 이 지출증빙 회계 데이터를 관리하시면 됩니다. 사실 실무적으로 보면 제일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요. 이 지출증빙 회계 데이터를 작성해 놓으시면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다소 어렵더라도 하나씩 익히셔서 지출증빙 회계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지출증빙들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지출증빙에는 신용카드, 급여대장,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사업용 계좌 등이 있는데요. 평소에 메모하고 또 계정 과목을 분류해 놓으면 이런 부분들이 누적이 돼서 나중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계정별 원장을 받거나 또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오거나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오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만들어 왔을 때 제대로 적정하게 신고가 됐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툴이기 때문에 이 지출증빙 회계 데이터는 꼼꼼하게 관리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지출증빙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처음에 하실 때는 이것도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보시면서 사업용 계좌,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사업자용 카드와 개인 카드를 같이 모두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있고요.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도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기에 맞는 지출증빙에 맞는 계정 과목을 분류를 해 놓으시면 또 잘 나중에 6개월이든 1년이 지나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메모를 꼼꼼하게 해 놓으시면 아주 좋은 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엑셀로 다운받으시는 게 힘드신 원장님들은 요즘은 닥터북이라는 자동 스크래핑 기술을 장착한 프로그램이 많이 일반화됐기 때문에 이 닥터북을 활용하셔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병원 내부에서 지출증빙 빅데이터를 만들어 놓으신 원장님들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지출증빙 회계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원장님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계정별 원장을 엑셀로 다운받아서 달라고 하셔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모든 거래에 대해서 금액별로 또는 계정 과목별로 또는 거래처별로 또는 지출증빙별로 따로따로 우리가 세무사 사무실에 넘겨준 모든 지출증빙에 대해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100% 다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찾아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실제 샘플입니다. 제2치과의원 이익구조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과, 제2치과는 매출액은 9억이고요. 비용은 5억 4천, 이익은 3억 6천입니다. 이렇게 신고하겠습니다 하고 손익계산서를 세무사 사무실에서 가져왔습니다. 원장님 한 분의 직원 4명, 5명을 가지고 이 정도 매출액을 일으키는 치과의원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상위 10% 안에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치과의원에 대해서 소득률을 40% 신고하겠습니다 하고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출증빙 빅데이터를 가지고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을 해서 계정변호증을 요청을 해서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 결과 추가로 찾은 경비가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4천만 원을 추가로 비용에 반영을 해서 이익을 3억 2천으로 떨어뜨렸고 소득률은 35.5%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결과 1,760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를 추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누락되는 경비들은 사실은 천차만별입니다.
기부금을 누락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금융리스 이자 비용을 누락하는 병원도 있고, 또 원장님 그 건강보험료를 누락하는 병원도 있고, 또 카드 수수료를 누락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특정한 개정 과목이나 특정한 항목에 대해서 누락할 수 있는 확률보다는 어디서 어떻게 누락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출 증빙 빅데이터를 충분하게 평상시에 잘 관리하셔서 이렇게 확정 신고할 때 개정별 어장과 비교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이 누락경비 필터링 서비스만 신청하시는 원장님도 꽤 많이 늘으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하는 것처럼 우리 병원을 최종 손익계산서 신고하기 전에 누락경비 필터링 서비스를 한번 해보고 신청을 하시면 좀 더 성실하게 신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K치과의원의 이익 구조입니다. 매출액은 4억 8천이고요. 비용은 2억 6천, 이익은 2억 2천입니다. 무던히 5억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원장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원장님께서는 5억을 넘기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계십니다. 이대로 신고를 하시면 소득률을 46%로 신고하겠습니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출증빙 회계 데이터를 가지고 계정별 원점과 비교 분석을 한 결과 추가로 찾은 경비는 3천만 원입니다. 이 3천만 원을 추가로 경비에 산입을 시켰고 이익은 1억 9천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득률은 46%에서 40%로 떨어졌고요. 추가로 찾은 경비는 3천만 원, 절세 효과는 3천만 원에 대해서 41.8% 보기 때문에 1250만 원 추가로 절세 효과를 보았습니다. 대부분 원장님들이 놀라세요. 이런 누락 경비가 왜 일어날까? 실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원장님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원장님도 계시고요.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런 그 누락 경비 필터링 서비스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손익계산서를 미리 저희가 작성을 해놓고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왔을 때 비교 분석을 해놓은 장표입니다. 과세당국은 직전 3년치 혹은 4년치에 대해서 금액의 추세와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분석을 하고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서 그러면 우리 병원 원장님도 과세당국에 맞추어서 그럼 비율은 적절하게 가고 있는지 또 금액의 추세는 적정한지에 대해서 반드시 1년에 한 번씩은 가능하면 1년에 한 3번, 4번 하시는 게 좋겠지만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비율 관리와 금액 추세 부분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작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비율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율 관리의 첫 번째는 소득률입니다.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 이 소득률이 어떻게 들어가고 직전 3년치에 비해서 올해가 어떻게 신고되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인건비 비율입니다. 인건비 비율. 인건비는 직원급여, 상여금, 잡급, 퇴직급여 요 4가지 항목을 합계한 금액이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이 인건비 비율입니다. 인건비 비율. 이 인건비 비율이 매출액의 증감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 번쯤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재료비 비율입니다. 재료비 비율. 재료비는 의약품비와 의료 소모품비로 구성이 되는데 세무사 사무실에 따라서 의약품비를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세무사 사무실도 있고 의료 소모품비를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세무사 사무실도 있고 아니면 매출원가를 0으로 처리하고 의약품비와 의료 소모품비를 별개로 회계 처리하는 세무사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더하기 의약품비, 의료 소모품비 합계를 재료비로 보고 이 재료비의 합계를 매출액으로 나눠서
이 재료비의 비율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비율, 복리후생비 나누기 매출액, 접대비 비율, 접대비 나누기 매출액, 또 기공료 비율, 기공료 나누기 매출액, 이런 또 소모품비 비율, 소모품비 금액 나누기 매출액, 이런 각각의 비율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반드시 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화장하시면, 또 잘 관리를 하시면 그만큼 빙산 관리가 또 과세당국에서 체크하고 있는 부분에 적절하게 신고될 수 있도록, 또 성실하게 신고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비율 관리, 추세 분석 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저희가 세미나를 하다 보면 원장님들께서 자주 질문하는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한 2가지 정도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과의원의 적정 인건비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치과의원의 적정 인건비 비율. 인건비는 직원급여, 상여금, 작급, 퇴직급여의 합계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인건비의 합계 금액이 매출에 의해서 차지하는 비중. 예전에는 한 3, 4년 전에는 이렇게 그 최저임금이 올라가기 전에는 한 15%에서 20% 정도 차지했었습니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은 적어도 20% 넘어가는 것 같아요. 20%에서 25% 정도 차지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인건비 비율이 20에서 25% 정도면 평균적인 비율을 차지하게 되는데, 간혹 지금도 15% 정도 하는 치과의원이 있습니다. 매출액이 10억이면 1억 5천 정도 되는, 인건비의 합계가 1억 5천 정도 되는 그런 병원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경쟁력이 있게 치과의원이 관리되고 있다는 걸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대로 다른 치과의원은 20에서 25% 정도 되는데 우리 치과의원은 35%다. 인건비 비율이. 그러면 인건비 비율이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기 때문에 2개 중에 하나입니다. 35%로 하면 인건비가 다른 병원 치과 원장님 대비 너무 마음씨가 좋아서 2배 이상 주고 있다. 두 번째는 매출액이 누락되고 있다. 일 텐데요. 과세당국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도 두 번째로 생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적정 인건비 비율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더불어 페이닥터가 있는 치과의원은 지금 말씀드린 치과 인건비 비율의 약 5% 정도가 더 가산되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 치과의 매출액이 적정한지 확인해 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우리 치과의 매출액이 적정한지 대략 판단하기에는 그 병원 갖고 있는 원장님의 실력, 또 진료를 할 수 있는 캐파, 그 다음에 직원들의 실력, 또 의료 장비, 인테리어 설비, 또 이런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 병원이 적정 매출액이 어느 정도를 판단해 보는 게 정확할 텐데, 이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재무제표만 가지고 판단해 봤을 때는 인건비를 가지고 계산했을 때는 적어도 4배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세전 인건비 매출액의 4배 이상. 두 번째는 임차료를 가지고도 적정 매출액을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임차료는 매출액 대비 보통 3.5%에서 4.5% 정도 됩니다. 임차료 비율은. 그러면 거꾸로 임차료가 5% 정도 된다고 치면 20배 이상 돼야지 적정 매출액이 나오는 거겠죠. 최소한 임차료보다
20배 이상 더 나와줘야 적정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번 주는 과세표준 시즌에 맞추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손익계산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과세당국은 우리 손익계산서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과세당국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병원에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